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유통정보라는 과목으로 들어갈 차례예요. 유통정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뭐 사실 우리가 유통정보는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면 거의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시험 자체가 어렵게 나오면 유통정보는 일상생활에서 접해본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정보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유통정보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이제 제1장 유통정보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일단 시험은 1장과 3장. 그 다음에 2장도 물론 초기에는 많이 나오고 있죠. 1장과 3장, 그 다음에 2장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통정보 일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유통정보 일반이고요. 유통정보는 갖다 뭐냐? 자, 우리가 정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왜 정보가 필요합니까? 정보는 다른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라는 것은 일단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 역시도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일단 정보의 기원이 있어요. 정보의 기원 한번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정보는 갖다가 뭐 생물의 탄생과 함께 쭉 시작되었다고 했고 동그라미 2번에 정보에는 반드시 생활 주체, 객체, 소식, 평가, 행동 선택, 효용 실현의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정보를 갖다가 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뭐 정보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갖다가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에 이제 정보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의 개념. 자, 동그라미 1번 정보란 판단이라든가 선택, 예측, 계획, 설정 등 행동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유입되는 메시지로 특정 상황에 있어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사실은요 정보라고 여기서 말을 했지만은 정보는 갖다가 의사결정을 필요해요. 그래도 바로 정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개비진, 개비지 아웃이란 말이 있어요. 자,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이게 뭘까요? 자, 우리가 흔히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즉, 쓰레기를 그 안에다가 넣으면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요. 나쁜 의사결정은 뭘로 바탕해서 나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가 되어 있지만은 정보는 갖다가 바로 드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이터가 가공돼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가장 밑에 있는 데이터부터 좋은 데이터를 얻어야만이 훌륭한 의사결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에 이제 개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판단이라든가 선택, 예측, 계획, 설정 등의 행동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유입되는 메시지로 특정 상황에 있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정보나 수치하는 사람이 의미가 있는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자료로서 현재 또는 장래의 결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양가로 3번에 뭐 현대의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의 기원이라든가 정보의 개념, 그 다음에 현대의 정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주한 정보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도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이제 현대 정보를 보시면요. 또 동그라미 1번에서 뭐 현대 정부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수집한 각종 자료 처리하는 데이터 상호 관계를 말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협의의 정보라는 거 있고 동그라미 3번에 광의의 정보 있어요. 그냥 자, 협의의 정보라는 것은 좁은 의미겠죠. 좁은. 그다음에 광의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보가 있다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흐름이 연계된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가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 보시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자, 정보는 정대되지 않은
자료를 갖다 정리 해석하여 의사결정 수단의 핵심으로 개인이나 조직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정보는 어쩔 수 없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알겠지만요, 정보의 과부하란 말이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서 시작하는 내용이지만 정보가 과부하란 말은 뭘까요? 정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만큼 정보가 있으면 괜찮은데 정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의사결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과부하라는 의미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가로 4번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 인간은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하거나 출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너무 많은 정보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기본 여기에서 이제 입력이 드는 것이고 정보가 입력이 드는 것이고 정보가 여기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입력되고 정보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반응률이 있는 것이고 반응량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력량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이 이만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오히려 많을 헐고 쭉 이렇게 노력해요. 그래서 이만큼 돼 있을 때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가장 정보가 이 정도 됐을 때 반응을 보이는 게 이 정도란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 흐름을 갖다가 하는데 근데 그러면 정보가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은 더 위로 상승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반응률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뭐 끝에 닿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정보가 더 많이 입력되면은 실질적으로 사람은 그 정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게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정보가 들어왔을 때 가장 적합한 반응을 보인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보는 정보의 과부하라는 것은 뭡니까?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은 오히려 적은 정보가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양가 4번의 동그라미 2번에 입력 정보가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어 반응률이나 또는 성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인간은 정보 과부하를 막기 위하여 불효 불급한 정보를 미리 제외하는 여과 과정, 즉 여과 과정이 뭡니까? 필터링이에요. 그 여과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여과 과정이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짜 정보란 거 있죠. 또 가짜 정보는 가짜 뉴스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런 여과 과정을 명확하게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하면은 그 정보가 가짜가 진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터링 효과가 있어야만이 정보로서 가치가 더 높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의 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어 경영자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필요 없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많이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정보를 주는 것보다도 이 정도는 필요 없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필요 없는 정보를 주지 말라 이거예요. 이만큼이 취적이다, 이만큼이 취재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5번에 정보 과부하 현상 예방 방법은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경험적 증거 체계를 이용하며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활용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정보 과부하,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것이에요?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나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보 과부하 현상을 갖다가 예방하는 방법에 경험적 증거 체계를 이용한다. 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도 판단할 수 있는 필터링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개념을 봤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정보의 특성이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의 특성 9가지. 그래서 정보의 특성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9번까지 9가지가 있어요. 자, 신뢰성이라는 것도 있고 경제성 있죠. 적시성 있습니다. 관련성 있고 정확성, 입증 가능성, 그 다음에 완전성, 그 다음 단순성, 접근성. 자, 정보의 특성은 이게 총 9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냐? 여기 접근성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는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4번과 9번 내용이 가장 잘 나오기는 하지만은 뭐 이건 굳이 갖다가 여러분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정보가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어떤 정보를 나한테 줬는데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없으면 정보로서 가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의 첫 번째 조건은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 신뢰성이 뭐예요? 양가를 1번 보시면은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면 신뢰성 원천은 데이터 원천 및 수집 방법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요. 찌라시 같은 것이 정확한 정보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정확한 정보라는 것은 그런 거가 아니라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집 방법에 있다는 거. 신뢰성 있는 정보는 그 원천 자료와 수집 방법에 관련 있기 때문에 소문만 가지고 전달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정보의 경제성이 있어야되는데 경제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뭘 한다고 했습니까?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그 정보를 얻는 뭔가가 들어갈 것이에요. 정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가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돈을 내가 투입해서 정보를 얻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 다음 의사결정 대가의 수익이 정보를 얻는 대가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 얻는 것은 10이라면 내가 실제 투입한 것이 15다. 그러면 10을 얻기 위해서 15를 투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제성이라는 의미는 뭐냐? 실제로 산출된 것이 뭐보다 투입을 한 것보다 더 훨씬 효과적이고 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성이고 거기 한번 보시면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정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동그라미 2번 정보를 얻기 위해 비용보다는 정보 이용에 따른 가치 창출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이런 거 방금 전에 제가 설명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정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적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름 휴가 때 만약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올 여름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여름에 관한 날씨 예상 정보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데 다른 이미 지나간 해의 정보를 나한테 주면은 적시성이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유통관에서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시험을 보기 전에 핵심적인 요약을 갖다가 얻는 것이 중요하지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갖다가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즉 적시에 맞게 그때 바로 전달해줘야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보는 적시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시성이라는 건 동그라미 1번에 정보는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될 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시기를 놓친 정보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그 사례가 나와 있죠. 자, 양가로 4번. 물론 여기 4번 나와 있죠. 관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성. 정보는 뭐하고 관련됐다? 의사결정. 그 사람이 수행하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데 도와주는 뭔가 정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런닝을 한다.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런닝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보폭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또는 갖다가 런닝머신을 탈 때 아니면
그냥 산책을 할 때, 이런 도보를 걸을 때 뭐 운동화라든가 아니면 그 폭이라든가 몇 분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갖다가 관련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관련된 정보라 해가지고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관련성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면은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100이라는 것이 있어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100만큼 완벽하게 충족되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80만큼만 있어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60만큼만 정보가 있어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관련성은요 100%가 아니라 80이나 60만큼만 있어도 내가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은 그 의사결정은 그 정보에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나름대로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당연한 말이지만은 정확성입니다. 하지만 관련성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함께 읽어봐요. 정보는 의사결정자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의사결정자와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정보는 활용되기 전에 의사결정 후 적합성 여부가 품절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확성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정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 정확함이라는 것은 내가 꼭 필요한, 이게 내가 가려운 데를 바로 가려운 데를 딱 꼬집어 가지고 긁어주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게 바로 정확성이에요. 내가 만약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공식을 알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함수 문제를 푸는데 함수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뭐 다른 수학의 공식을 갖다가 내가 알아가지고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성은요,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정보는 소문처럼 오류나 왜곡,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고문처럼 정확한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 정보의 정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수집 단계, 물론 당연하게 모든 것은 변경이라든가 왜곡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커뮤니케이션도 기본적으로 항상 맨 수신자,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갈 때까지 뭐가 발생해요? 노이즈가 발생하잖아요. 그 노이즈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정보의 왜곡 현상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정보는 자료 의미를 편견이나 개입이나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정보 판매나 제품 판매나 일반 소비자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갖다가 주로 소비자들에게 의해서 수행되어요. 이들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의 정확성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게 되므로 경로 구성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성. 그 다음에 입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입증 가능성은 뭐냐면은 증거를 나타내다 이겁니다. 근거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3% 달성했다. 그러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근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통관리사 시험을 합격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합격증을 가져오면 알겠죠. 그런 근거를 나타내는 게 입증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은요, 입증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뭐 시험적인 내용에서는 안 중요하지만 정보를 판단하는 그 가치에서는 입증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동그라미 1번 정보의 입증 가능해야 한다. 입증 가능성 같은 정보에 대해 다른 여러 정보원을 체크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보는 반드시 부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자, 완전한 것도 있어요. 완전성. 이 완전성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거와 같은 의미예요. 관련성도 마찬가지고 완전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60% 또는 70%만 되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완전한 정보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말은 뭐냐면은 100% 가지고 있어야만이 완전한 정보가 되는 거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80이나 60%만 되더라도 똑같은 완전한 정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만 된다면, 의사결정의 활용만 된다면 그런 것이에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보는 뭐 해야 됩니까?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면요, 의사결정 자체를 못합니다. 왜? 정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보는 그 정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지 않아요. 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결과로서 그 정보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의사결정,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근데 그 투자가 크게 흔히 대박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의사결정을 한 그 결과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보가 되고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정보는 쪽박아 찾으면 그렇지 못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단순해가지고 도움만 주면 됩니다. 복잡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8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 9번 접근성. 자, 우리 시험에서요, 유일하게 한 문제가 정보의 특성 9개 중에서 문제 하나로 형성되는 게, 이런 모두는 지문 하나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읽어보면 다 알아요. 읽어보면. 근데 이 자체는, 접근성 하나는요, 그냥 문제 한 문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9번 보시면은 정보의 저장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동그라미 2번, 정보의 공간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할수록 가치가 증대된다. 동그라미 3번에 인터넷상의 정보는 벤에 존재하는 정보보다 더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정보는 벤에 존재하는, 자, 벤이란 건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요,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예요. 그래서 벤이란 것은 개인적인 어떤 정보통신망이고요. 우리 인터넷에 있는 것은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그런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어떤 제약 요건이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제약 요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벤에 존재하는 정보보다 그런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다. 이런 것은 개별적인 회사라든가 그런 데 정보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양가로 9번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보의 특성을 보시면요, 총 9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9개 중에서 신뢰성, 경제성, 적시성, 관련성, 정확성, 입증 가능성, 완전성, 단성, 접근성이 있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와 유사 개념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837페이지에 사실 정보 처리라고, 지식정보 처리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양가로 1번에 뭐 지식정보 처리 개념, 양가로 지식정보 처리 기능 이렇게 있는데, 양가로 3번에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도 있지만은 뭐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 거 넘어가시고, 자, 정보와 유사 개념이 있습니다. 유사 개념 바로 데이터인데, 기본적으로 앨런 캔트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그는 기본적으로 이 지식 삼각형이라는 말을 했어요. 지식에 대한 삼각형, 지식 삼각형을 말했는데요, 그 단계를 갖다 그는 4단계로 구분했어요. 4단계. 이렇게 한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는 맨 밑에를 갖다 뭐라고 했냐면은 데이터라고 했어요. 자, 데이터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데이터는요, 그냥 단순하게 있는 거래요.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있는 여러 개의 사실, 단순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갖다가 뭐 했습니까? 제가 이미 여러분께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공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정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정보. 그 다음에 그런 정보가 많이 누적되면요, 그런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바로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뭐냐? 지식이 있다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지식.
자, 그런 다음에 지식이 있으니까 그 위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항상 어떤 행동? 지혜로운 행동을 하겠죠. 지혜. 그럼 이런 식으로 흐름이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알아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유통정보입니다. 유통정보예요. 그래서 이 정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은 데이터 문제가 한 문제하고 정보가 4개의 지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식이 한 4개, 하나 나오고 정보가 또 4개 지문이 나오겠죠. 시험 문제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동그라미 1번, 자료란 정보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 것으로 아직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되지 않은 단순한 여러 사실이라고 나와 있네요. 중요한 말이죠. 아직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되지 않은 단순한 여러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아직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되지 않은 단순한 여러 사실이라면은 거기에서 뭘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됐다면은 뭐가 된다?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된 것이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지식을 갖다가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이런 내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내용, 지식 삼각형적인 측면을 갖다가 여러분이 한번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양가로 이번 지식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왜 정보가 안 나왔냐면은 지금 우리는 정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가 안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지식은 동종의 정보가 집적화되어 일반의 형태로 정리된 것으로 어떤 특정 목적 달성에 유용하건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봤는데 단순한 여러 사실이고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미를 갖다 붙인 것이 뭐냐면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갖다 보면은 유용한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정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도 지식이고요. 특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반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에 관한 개개인의 단편적인 사실적 경험적 인식이고 정확성적인 측면도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로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양가로 2번에 전체로 나와 있는 것이고 뭐 여기 있는 것만 알아도 의미는 충분하게 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유용한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정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도 지식이고 특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반화됐다. 자, 사물에 관한 개개인의 단편적인 사실적 경험적 인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정확성적인 측면도 보는 것이에요. 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지식은 동종의 정보가 집적되어 일반화된 형태로 정리된 것으로 어떤 특정 목적의 달성에 유용한 추상화된 일반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동그라미 3번 지식이라는 정보가 축적되고 체계되고 한층 더 농축된 상태로 원리적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로서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축적되어 특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반화된다. 자, 동그라미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로 처리된 것으로 넓은 뜻으로 어떤 사물에 관하여 명료한 의식을 지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자, 알고 있는 내용이며 알려진 사물의 뜻이 되기도 하고 사물에 관한 개개의 단편적인 사실적 경험적 인식이란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기 지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혜도 사실 나오긴 하는데 뭐 지혜가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뭐 지혜라는 건 뭐냐? 이들이에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자, 다시 한번 지혜는 뭐다?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를 분별해 가지고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갖다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거기 양가로 3번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한번 보십시오. 4번에 이제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자, 인포메이션 정보로 갖다가 전환을 하겠다 이거죠. 그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요, 그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요, 첫 번째가 축약, 두 번째가 분류, 세 번째는 정정, 네 번째는 맥락화예요. 자, 축약이란 건 뭡니까?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압축, 좀 줄이자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축약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분류입니다. 일정 기준,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같은 것끼리, 뭐 삼각형이면 삼각형끼리, 원이면 원끼리, 사각형이면 사각형끼리, 그런 식으로 분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이제 나중에 뭐 기업 정보다, 학교 정보다, 산업 정보다, 뭐 그런 식으로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정정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완벽한 게 없죠.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정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락화. 그 뜻이 의미가 같아야 돼요. 의미가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맥락화, 맥락화라고 하면은 역사, 연구의 다양한 배경들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의 개념. 그래서 관계라든가 연관이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맥락화고, 그런 것은 데이터에서 정보로 전환될 때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에 축약, 동그라미 2번에 분류, 동그라미 3번에 정정, 동그라미 4번에 맥락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시킬 때 필요한 네 가지란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에 대해서 활동 주체별로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거기 정보산업과 정보의 가치라고 나와 있고요. 그 정보산업과 정보 가치는 크게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840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일단 기업 정보가 있습니다. 기업 정보. 뭐 너무나도 기업 정보. 그 기업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 뭐 기업들끼리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일반 소비자도 그 기업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보는 것이요. 기업에서 어떤 정보를 원하는가. 자, 그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관점에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윤을 창출하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윤을 창출하는 관점에서 수집하고 이런 것을 기업 정보라고 한다는 거 봐두면 되는데, 그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1번이에요. 기업 정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사업을 경영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관점에서 수집하고 이윤 추구의 가장 큰 목적을 가지는 정보 형태이며 기업 조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니은에 정보를 환경 정보라든가 기업 정보, 그리고 내부 정보 등으로 분류할 때 기업 정보는 상표 이미지, 마케팅 노하우, 기업 이미지, 유통 채널. 그래서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기업 정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소비자들 정보예요. 누구든지 다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럼 개인정보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부터, 뭐 나이부터, 사는 지역부터, 그래서 본인 동의 없이는 이걸 얻으면 안 되죠.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의 허락 없이 정보를 이용해서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데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 수집된 정보는요, 허용된 사람들에게만 이 정보를 활용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막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개인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의 특정 목적 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뵀던 상권 분석에서 뭐 상권을 설정할 때도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으로 찍어 봐가지고 그 고객을 반경 100m 또는 200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권을 1차, 2차, 3차로 구분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서 그런 개인정보를 얻으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STP라는 CST라는가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인정보 수집의 원래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되고 기업은 허용된 기간만큼만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허용된 사람에게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개인정보 동의를 갖다가 미리 정보 동의를 다 얻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뭐 카드 결제라든가 모든 것은 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무슨 정보? 개인정보란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란 게 있습니다. 국가정보는 나라 정보죠.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달성해야 된다. 국가가 어떤 국민들을 지배할 목적으로 개개인을 감시하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죠. 독재 시대가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가 사생활 침해를 갖다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조금씩 많이 민주화가 되면서 바뀌어졌으니까 지금 의미는 공익의 목적을 추구하고 달성하는데 국가정보가 이용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이게 뭐 국가 정보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말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게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어요. 국가 정보는 공익을 목적을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위교, 경제, 안보, 치안 등 다양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런 내용. 동그라미 뒤은 국정원 같은 기관에서 수집되는 정보로서 그 가치에 따라 공개 형태와 비공개 형태로 다시 구분되어 국가 차원의 목적에 달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수집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 그래서 목적을 잘 정해놓고 수집해야 되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요, 그 지역 경찰서마다 보안과가 있습니다. 보안과.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창 학생운동이 심해가지고 뭐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백골단이 대학교 내에 침입해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같이 우리는 이쪽에서 밥 먹고 쟤들은 저쪽에서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갖다가 막 얻어가지고 야 무슨 과에 있는 걔 어디 있니 혹시 아니? 라고 막 물어보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국가 정보를 갖다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예전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그런 것도 정보예요. 그런 다음에 사법 단체와 법인 정보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정보 수집 활동 과정이 바로 이거요.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뭐 기업 정보는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법인 정보인데 법인도 어찌 보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단체를 보세요. 단체적인 개념에서 보시고 그 단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 수집 활동 과정이 바로 단체 법인 정보이고, 동그라미 2번에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어요. 대부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범위, 능력, 특성, 구성에 따른 다양한 정보 수집 활동 과정을 지칭한다. 뭐 동그라미 니은에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한국 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노사 분규나 타협에 앞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파업 결정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한 것 같은 정보고 바로 이런 거의 한 일종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뭐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보화 사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841페이지부터 나오는 7번의 정보화 사회예요. 자, 기본적으로 정보화 사회는 뭐냐면은 정보라는 개념과 뭐하고 사회라는 개념이 합쳐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는 정보와 사회가 합쳐진 사회다. 그러면 정보가 뭔데? 보통 IT를 기반으로 한 사회예요. IT를 기반.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정보화 사회 개념이 있고 동그라미 1번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죠.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동그라미 2번 정보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가치 있는 정보가 창출 활용되고 있다는 거. 동그라미 3번에 컴퓨터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회가 바로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IT 바로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거의 같은 의미겠죠. 자, 동그라미 4번에 지식정보의 생산 주체의 사회예요.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무슨 사회? 예전과 다르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갖다가 꼭 내가 그 지역에 가지 않아도 그 정보를 소식, 뉴스라든가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내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내가 그걸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듣지 않아도 들은 것처럼 판단이 드는 게 바로 지식정보의 생산 주체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갖다가 누가? 바로 학자가 나오는데요.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과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벨은 그 사람은 탈공업화 사회라는 책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빈 토플러도 제3의 물결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거기에서 정부와 사회의 특징, 정부와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이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판단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엘빈 토플러고요. 그리고 정부와 사회 개념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가볍게 같이 보시죠. 동그라미 1번에 정부와 사회는 정부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부의 처리, 가공에 의한 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해간 사회로 정부의 대량 생산, 유통, 소비에 의해서 특정지는 사유고 탈공업화 사유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부를 가공, 처리, 유통하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그 근간이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부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있다. 동그라미 2번도 정부에서는 정부와 경쟁력 원천이 되는 사회로 정보 기술을 통해서 가치 있는 정보가 창출, 활용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대량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회예요. 그만큼 이제 정부와 사회인데 물론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부와 사회의 특징은 이런 것이란 거. 자, 동그라미 3번에 정부와 사회 물자 생산 주체로부터 지식 정부의 생산 주체의 사이로 정부의 가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인간 욕구 충족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 사회를 갖다가 정부와 사회라고 하고요. 뭐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동그라미 6번에서 물질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정보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를 정부와 사회라고 하며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보란다. 이러한 발상은 다니엘 벨의 탈공업화 사회라든가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다니엘 벨이라든가 엘빈 토플러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 이름 나오면 아하 정부와 사유 내용을 묻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부와 사유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정부와 사회는요 사실 어찌 보면은 정부가 유력한 자원이 돼가지고 그 사회 자체를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은 모순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정부와 사유 단점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 공해 및 환경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형 경제 구조가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컴퓨터가 되지 않는 한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감정은요 기계가 감정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기계는 데이터 입력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경제 구조가 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 기존에 뭐였습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였다면은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량 생산하되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소비자들의 개성이 이제 각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일단 양가로 2번에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요. 정보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정보와 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기술이라든가 뉴미디어 개발이 정보를 통한 가능성의 타진과 정보와 사회는 현재 산업사회에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한계, 즉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물질자원과 에너지 고갈 뭐 이런 것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2번도 그렇고요. 뭐 정보의 원활한 유통으로 인한 사회생활 전 분야의 정보 이용 및 정보 시스템의 일반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산업구조는 자원을 대량 소비하는 하드웨어형 경제 구조를 거쳐 정보와 지식 집약화, 서비스화 등으로 집약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형 경제 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뭐 동그라미 3번 같은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되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와 사회의 특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특징적인 개념으로만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사회에 어떻게 해서 정부와 사회가 등장을 했느냐. 등장 배경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정부와 사회가 자연스럽게 도래한 것이죠.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도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기술이 발전하면 무조건하고 그 사회가 계속해서 진보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 진보화라기보다는 좀 발전이 더 굉장히 빠르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와 사회 등장 배경은 정보 이용자들의 욕구가 너무나도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사회적 이런 욕구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섬유나 반도체 및 컴퓨터 공학이 발달됨으로써 이런 걸 바탕으로 한 IT 기반의 산업에 의해서 정보사회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한번 보시죠. 843페이지입니다. 산업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서 정보 이용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개인적, 사회적 욕구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정보화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 2번에 광섬유나 반도체 및 컴퓨터 공학의 발달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볼게요. 근거리 통신망 랜이 나와 있어요. 랜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이건 조금 있으면 다 한번 나올 것이에요. 그 다음 부가가치 통신망 밴이죠.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이런 근거리 통신망과 부가가치 통신망, 유선 방송 등의 발달과 특히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광역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서 정보 전달에 있어서 시간과 위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화 사회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멱살 잡고 어쩔 수 없이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보화 사회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기술 발달에 의해서 자꾸 그런 기술을 이용하니까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뭐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걸 다 끊어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정보화 사회 문제에 가지고 과다한 정보 홍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화 사회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었죠. 정보의 과부하라는 의미예요. 앞에서 봤던 것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반응. 그리고 정보가 입력이 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무슨 증가일까요? 이런 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식으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도 봤겠지만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례적.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먼저 말하면 이게 최증적이에요. 최증적. 이게 바로 디지털 경제법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증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이거는 당연히 최증적인데 체감적으로 증가했어요. 체감적.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곡선은요, 투입에 비해서 산출은요 항상 체감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증적이 아니라 체감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런 의미를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의 과다한 홍수가 있는데 너무 그 많은 정보가 무질서와 체계 없이 난립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이 정보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너무나도 무질서와 체계 없이 난립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정보가 무엇냐 이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른 사람 말도 한 번 정도는 귀를 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여는 순간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문을 닫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버리는 사회가 점점 더 고쳐가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판단의 가치가 더 높아진 데에 비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정보사의 기능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즉 845페이지 넘어가서 9번에 정보사의 문제 가지고 양가로 1번에 과다한 정보 홍수,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어요.